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끝을 자를 거냐, 그거는 경험의 영역이에요.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그 상황이 수백 가지 넘잖아요. 가지 각도, 두께, 위치, 등에서 났는지 배에서 났는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어떤 부위는 몇 센치를 뽑기 위해서는 3분의 1을 잘라라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경험의 영역, 품종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세게 튀어나온다. 작게 자르면 작게 자를수록 약하게 튀어나온다는 걸 인지하고 자르고 나서 경험하셔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적으셔야 돼. 그래서 적당한 세력의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약하게 자르면 약하게 나오고 너무 강하게 자르면 강하게 나온다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정을 하실 때 요 평행지는 가지가 이렇게 자란 거잖아요. 네. 위아래가 겹쳐있기 때문에 아래까지가 햇볕을 못 봐. 얘 때문에. 네. 이 열매가 안 익어. 숨어있으면. 그래서 이런 가지는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셔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할 때 어떤 놈을 선택하냐. 옆에 있는 가지하고 간격도 보지만 조금 더 건강하고 튼실한 놈을 골라서 잘라시면 돼. 그리고 양쪽에서 똑같이 나왔다. 네. 아까 말한 대로 이 양분의 밸런스. 네? 건강한 가지를 잘라. 아, 건강한 거를 선택한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건강한 거를 선택한다. 네. 더 튼튼한 걸 선택한다. 그게 사과하고 좀 달라요. 사과는 약한 놈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블루베리는 강한 놈을 선택하는 거예요. 차지, 요 차지는 양쪽에서 양분을 흡수하면 요 위에 부분에 양분이 가는 것을 방해해. 그랬기 때문에 차지는 좀 제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내양지, 당연히 내가 따기 힘들고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햇볕을 방해하기 때문에 내양지라든가 옆지는 당연히 제거한다. 그리고 하수지, 하수지는 나무의 세력이 약해지죠. 네, 약해지죠. 물론 열매는 달 수 있지만 약해지죠.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가지가 좋은 가지가 나오긴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선택지가 없다고 모를까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하수지는 제거한다. 도장지는 또 제거한다. 너무 많은 세력을 뺏어가기 때문에 요 나무에서 얘가 도장지가 있으면 요 가지가 이쪽 가지가 좋아. 예를 들어서 굉장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얘를 제거해야 되고 이 가지가 너무 약해. 이 가지가 너무 약해. 숙여져 있고 그러면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도장지는 많은 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맞다. 네. 근데 저기 위에 이들이 뭐냐면 위에는 저 제거할 때는 바짝 자르는데 여기는 약간씩 남기고 자르는데 그거는 뭐 그냥 그거지 뭐 꼭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짝 남기고 잘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럼 얘가 도장지였다면 두껍잖아요. 네. 그럼 눈두에 남아있죠. 네. 아까 말한 대로 그럼 가지가 어떻게 나올까요? 또 또 튀어나오죠. 세게 튀어나오죠. 그럼 내가 작업을 또 해야 돼. 바짝. 바짝 잘라요. 예, 바짝 잘라야죠. 그림은 그렇게 야, 그림은 이제 차고면 차고. 뒤에 또 나와요. 그런 내용이 좀 아니 나오는 반대로 겁니다. 한번 보면은 네. 남기고 자른 사람도 있고 바짝 자른 그 사람도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남기고 잘랐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나오니까. 신초가 나올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아, 내가 여기다 받고 싶을 때 할 때는 좀 남기고 자르고. 이렇게 하시면 뒤에 내용 좀 나옵니다. 전정을 하실 때는 먼저 수세를 딱 판단하셔야 돼요. 가지를 보고. 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초의 길이 일반적으로 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이 있는 경우에는 하계 전정하실 때도 입의 크기, 입의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얘가 질소가 많고 수세가 강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얘가 양분을 많이 먹고 힘이 세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신초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럼 그때 아, 얘가 힘이 세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화분화가 많이 왔어. 그럼 나무 약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럴 경우에는 좀 강하게 전정을 해줘야 되고, 나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능력을. 근데 그거는 1, 2년 차에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적어야 돼요. 나는 이 나무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하나의 전정이라는 작업에 의해서만 하는 거고, 그 외에 내가 전정을 잘했어. 근데 비료라든가 뭐 물관리라든가 땅관리라든가 두더지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자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영역이고, 전정에서는 내가 보고 판단해야 돼. 적어야 돼요. 이 나무를 전정이 기술이 늘어나려면 나는 요 나무가 세력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나는 전정을 어느 정도 했고
열매는 한 2kg, 2.5kg 정도 달 것 같다 라고 써놔요. 여기다가 내가 모르시겠으면 감이 안 오면. 그래가지고 열매를 달 때 지나가면서 보다가 계속 보면 돼. 내가 뭐라고 적어놨는가. 그러면 확실히 이런 경우를 10번, 20번 하면은 이게 10번, 20번 다 맞아. 그러면 난 놈한테 물어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회장님도 시설 재배 하는데 그 학위 전형을 뭐 최근에 좀 하고 계시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시설 재배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시설 재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날도 뜨겁고 길기 때문에 도장지들이 막 계속 자라고, 가지가 한 번 자라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노지는 한 번 자라고 끝나거나 아니면 7월달, 8월달에 조금 자라다 말고 그런 수준이 많은데, 하우스는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기본이 3번 자라고 그런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시설 재배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 시설 재배를 하니까 도장지가 많이 생기죠.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학예 전형을 강하게, 우리가 학예 전형을 언제 한가요?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뭐 다 들쭉날쭉해서 8월까지 해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6월 말, 7월 중순 안에 끝내 학예 전형을. 왜냐하면 우리가 7월 초에 학예 전형을 했다. 요즘 학예 전형 깨를 할딱 긋기잖아요. 이렇게 가지만 남겨놓고 세 가지를 다 자르잖아요. 그러면 보름 정도가 순이 멈춰 있다가 7월 중순부터 막 눈이 막 삐죽삐죽 튀어나와. 그래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내가 딱 원하는 만큼 딱 길이가 자라요. 그 시기가 8월 중순이야. 근데 8월 중순은 겁나 더워. 그러니까 계속 자라. 그리고 나는 가지를 잘랐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료를 떼서 줘. 원래 7월달, 8월달은 멈춰야 되는데 얘는 나는 학예 전형을 했으니까 비료를 줄 수밖에 없어. 신초를 빼야 되니까. 그럼 신초가 자라죠. 신초가 자라. 그래가지고 또 추비를 써. 그럼 화합분화가 늦게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예 전형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꽃 눈의 충실도가 다르죠. 임신 기간이 노지보다 2달 늦다는 거예요. 임신 기간이. 꽃도 빨리 피는데 임신 기간이 2달이 아니고 3달이 늦죠. 꽃의 충실도가 노지보다 약하고 꽃도 많이 정상적이라면 늦게 펴요. 우리가 학예 전형을 한 거하고 안 한 거 비교를 해보면 어떤 거는 학예 전형을 안 하고 남겨놓은 것들 있잖아요. 하다 보면 걔하고 학예 전형을 새로 받은 거하고 꽃이 어떤 게 더 빨리 펴요? 안 한 것이 빨리 피죠. 한 일주일 정도 좀 빨리 펴. 네. 임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학예 전형을 하니까 나무가 좀 약해지죠. 안정돼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무가 세면 상관이 없지만 나무가 약해지면 학예 전형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더 약해져. 그래서 어느 순간 10년 정도가 지나면 나무가 너무너무 약해져 가지고 신초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신초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나무가 또 약하니까 또 양분을 많이 줘. 농가분들은 내 나무 약하네. 비료를 많이 줘. 비료를 많이 주니까 또 도장지가 나와. 그래가지고 또 학예 전형을 또 해. 이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눈이 임신 기간이 짧아진다. 계속. 그게 악순환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시설 재배하신 분들이 학예 전형을 안 할 방법이 별로 없어. 사실은 거의 웬만하면 해야 돼.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여기 농가 가갖고 농장 주면 학예 전형 할래요 안 할래요? 수학 끝나고 이게 아마 스타일 거예요. 한대 해보시죠. 했어요. 이렇게 저는 옆에 있는 나무 안 하고 납둘라요. 안 했어요. 요거 나무를 판단할 때, 이 나무를 봤을 때 우리가 7월 초에 이 나무를 봤다. 나무가 엄청 센가요? 약한가요? 세요. 뭐 세긴 세지만 뭐 약하진 않죠. 그냥 내가 볼 때 적당해. 나무가 이렇게 적당한 경우에는 굳이 복잡하지 않은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료를 아까 말한 대로 물을 좀 줄이고 비료를 바꿔. 질소가 안 들어가게 인산가를 위주로 바꿔요. 그럼 나무가 안정됩니다. 위축돼요. 질문이신가요? 네. 그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학예 전형 할 때는 잘라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방법 말고 네. 예를 들자면 다른 작물에서 적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적심. 네, 예를 들자면 저기에서 학예 전형까지 가서 이 결과지를 완전히 키워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결과지가 다 크기 전에
이놈을 잎사귀 2개, 3개를 하면 잘랐을 때 정지해서 다시 나왔을 때 그 길이가 네. 훨씬 나중에 하계인연에 잘라버려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충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를 보면 깨댕이를 벗기는 것보다 새로 나온 가지가 있으면 거기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만든다 그 말씀이세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진 않죠. 지금 현재 그 강사님 말씀하신 것은 이 전체의 길이를 잘라버렸을 때 다시 서순이 나오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화합분할하는 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길이가 완전히 크기 전에 예를 네. 들자면은 다른 방목 가치로 사과나 복숭아 이런 가치로 한 10cm로 자랐을 때 이 적심을 잎사귀 2개로 잘랐을 경우에 네. 거기서 겨드랑이가 다시 수이 나오는 가지를 크게 받을 때는 하등이 관계가 없거든요. 이게요. 이 화합분할. 그거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화합분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게 블루베리 결과지의 화합분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가지가 새로 나오죠. 새로 나와가지고 그 순이 멈춰. 네. 멈춰야지 그때부터 화합분화가 일어나요. 경험. 순이 멈추지 않으면 안 일어나 화합분화는. 자라고 있으면. 내가 요 깨댕이를 활짝 벗기든 아니면 여기에서 가지가 새로 나온 거에서 잘라가지고 여기서 다시 바꾼 자라고 있으면 화합분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자라고 있으면 멈춰야 돼. 멈추는 순간부터 화합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 기간 날짜랑 필요 없이 그러니까 내가 일단 잘라가지고 새로 만든다는 것은 나무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화합분화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얘가 그 가지는 최소한 이게 요 얘기하면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시설 재배 기회 드릴게요. 시설 재배에서 학위 전정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냐 반발들이 많아요. 하지만 요 나무에 본 것처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곧 드릴게요. 요런 거 신틸라거든요. 나무가 엄청 무거워졌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나무가 엄청 세니까. 얘는 막 떡져가지고 이미 다 노랗게 떠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나무가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무가 세고 강하면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근데 하지만 나무가 이렇게 적당해. 굳이 안 해도 돼.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자꾸 계속 하면 나무가 자꾸 약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괜찮겠죠. 비료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매년 의례적으로 무조건 하면 나무는 점점 약해져가지고 신초도 안 빠지고 가지의 세력이 약해진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말씀하십시오. 예. 먼저 학예 전지를 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생각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학예 전지를 하는 이유가 그 해 년도에 수학이 끝난 가지들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학예 전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다른 만약에 학예 전지를 해야 될 저희가 있다면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학예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요? 예. 일반적으로 하우스에서 시설을 학예전쟁 하는 이유는 총체 너무 크고 총체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길어. 근데 그때 항상 총체가 와. 입이 다 엉망이에요. 그럴 때 다 쳐가지고 다시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총체가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 맞는 거죠. 그게 우리 우리나라 시설 재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너무 과용하면 나무는 약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합분화 기간이 학예전쟁을 해가지고 신초가 늦게 빠지면 화합분화 기간이 정상적인 것보다 임신 기간이 짧아진다. 꽃의 소질은 안 좋아진다. 나무는 점점 약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얘기를 할 때 우리도 무조건 했어요 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씩 사례를 보여주면 아 이게 너무 강하게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이제 되게 적당할 때도 네. 이제 올해 수학을 한 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구지는 항상 제도 해준 게 안 난 거예요. 이게 나무의 기본은 햇볕과 통풍이야. 내가 올해 보내주는 것은 새로 자란 가지 거기에가 꽃눈이 맺히잖아요. 그렇죠. 그 새로운 가지의 잎에 햇볕이 잘 들어가고 통풍이 잘 되냐? 그러면 안 건드려도 되고 우거져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부지 가지 있어가지고 그럼 무조건 자르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전해주는 결과지 햇볕이 잘 들어가고 통풍이 잘 되냐 그것만 보시면 돼. 복잡하면 자르는 거고 아까 복잡하단 말은 뭔 말이에요? 세력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 놓고 학예전쟁 하셔도 돼. 이게 구지를 자르면 신초가 더 세력이 좋아지고 고글지지 않을까? 아,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이제 가을쯤 나오지만 요즘에 이제 가을전정이라는 그 기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하면 굳이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조건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매년 내가 보면 이거보다 좀 더 약한 나무들이 있어요. 수확하고 나면 굉장히 약한 나무들 많습니다. 보면 농가들 과다 찾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놈들이 하니까 의례적으로 무조건 자르는 거 그냥.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경우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정도 넘어갔다가 조금 내가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이상해, 일을 안 한 거고 찝찝해, 그 나무가 약하면 놔두시는 겁니다. 예. 그럼 나무가 세지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가을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수세가 내가 비료 관리를 잘해가지고 수확이 끝난 다음에 나무가 딱 훌렁훌렁하니 딱 안정돼 있어. 안정돼 있으면 비료를 줄 필요가 없어요. 질소를 끊고 인산가리 위주로 비료를 바꿔. 그럼 나무가 딱 멈추거든요. 창음막도 해가지고 나무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8월달 이후로 멈추면 얘가 빨리 임신을 하고 저장량분을 많이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 힘이 커지죠. 나무가 약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시라고 말입니다. 옛날처럼 꾸작 관행대로 놈들 하니까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마 학예전쟁을 몇 년 하신 분들은 요거에 대한 반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몇 년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근데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해. 왜냐면 내가 요거는 학예전쟁을 안 하고 옆에는 나 학예전쟁 다 했어. 학예전쟁을 했으니까 매겨야 돼. 신초를 다시 빼가면. 그러면 이건 필요가 다른 거거든요. 학예전쟁을 안 했으면 안 매겨야 되거든, 비료를. 네. 근데 나무가 약하면 언제? 전체적으로 나무 약하다. 그럼 학예전쟁 한번 씌워보십시오. 네. 그리고 동기전쟁. 이거 노지 기준으로 하는 동기전쟁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7년차, 8년차 넘어가면 나무가 다 늙어요. 주축지 갱신을 못해. 사실은 다른 과수 농가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은 주축지 갱신 하지만 블루베리는 특히 주축지 갱신이 안 돼. 아까 어떤 분은 쉬는 시간에 하셨더라고요. 주축지 갱신이 안 되니까 결과지가 이 위에만 있어. 그러니까 위에만 있으니까 못 잘라. 잘라가지고 잘라봐야 순이 안 나오거든요. 그늘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이 안 나오니까 계속 이걸 갖고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요거는 자르고 요거는 남기고 이렇게 격주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노지에서는 웬만하면 마음을 좀 놓고, 우리가 7년차, 8년차 넘어갔다 그러면 좀 강하게 전쟁을 하셔야 돼. 위에 꽂는 봄은 절대 주축지 못 자르거든요. 꽂는 봄은 못 잘라요. 꽂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딱 봐도 늙은 가지, 막 조피가 껴있고 주축지에 껍질이 막 많이 붙어있어. 그런 애들은 위에 보면 꼰들 엄청 많거든요. 눈 딱 감고 잘라야 돼. 잘라야 새로 튀어나와. 나가 TR율. TR율이라는 개념 때문에 내가 강하게 눌러줘야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네. 품종에 따라 뭐 듀크 같은 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강하게 튀면 듀크도 무엇이든 무조건 나옵니다. 챈들러도 신초 잘 안 나오거든요. 강하게 치면 다 나옵니다. 네. 햇볕만 들어가고 강하게 치면 신초들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농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축지 갱신을 잘 못해. 그거는 요 오래된 주축지를 과감하게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눈 딱 감고 자르셔야 된다 그 말이고, 이 동기전장이라는 건 간단하게 건강한 결과지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늙은 주축지 잘라내고, 좋은 블루베리는 사실 쉬워요. 좋은 주축지 두껍고 20에서 30cm 부분에 있는 결과지를 그냥 적당한 간격으로 몇 개씩 배치를 하는 게 끝이에요. 블루베리 사실 쉽습니다. 그리고 적정 착과량을 2.5로 잡을지 3.3으로 잡을지에 따라서 내가 정례라든가 이런 거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고, 그거는 내가 어디다 파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요걸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요 내용에 오래된 가지는 그냥 눈도 보지 말고 잘라라. 네. 아무리 꼰돈이 많아도 잘라야 얘네들이 자랍니다. 얘를 햇볕 줘야 얘네들이 햇볕도 잘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지 성장을 해 또 따로.
5년, 7년 고생했으면 잘라가지고 보내줘야 옆에 있는 후배들이 다시 이제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 해주셔야 되고, 이 연장지 부분은 우리가 이 절단 전쟁을 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키를 낮추고 싶다.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다. 그럼 여기를 조금만 잘라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절단 전쟁의 양에 따라서 나무가 세게 자라고 약하게 자라는 걸 배웠잖아요. 사람 키에 따라 다르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요 주축지가 있는데 요 주축지가 나는 조금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끝허리에가 꽃눈이 붙어 있잖아요.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붙어 있으면 그 꽃을 놔두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안 크죠? 예, 열매가 좀 숙여지니까 안 크죠? 근데 난 얘를 조금 더 힘을 주고 키우고 싶어. 얘가 강하고 좋으니까. 그러면 끝허리를 살짝이라도 쳐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얘 나무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뭐 이거 쉬우니까 밑에서 난 가지는 딱이 어려우니까 흙지라든가 약한 가지, 속가지 그런 것들은 제거해 주시면 되고 결과지를 적당히 배치해 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종이 사실은 진짜 여기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오늘 이론 교육을 받고 그냥 대충 머릿속에 넣어놓으셨다가 고재권 팀장님한테, 고재권 소장님한테 요구를 하셔야 돼. 동네별로. 우리가 5명 모아놨으니까 와서 해주시오. 아니면 센터 과수 팀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순회해달라. 왜냐면 여기 지금 초보 농가분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초보 농가분들이 관리를 못하면은 요 조합 자체가 전체가 다 욕먹어요. 아 화선 거 못 쓰겠더라. 다른 잘하고 있는 농가분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분들의 기술 수준 높이기 위해서 요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도 올리거든요. 블루베리 전정 영상. 뭐 보신 분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분들 위주로 하는 건데 그냥 오픈하는데 올해도 여러 사례를 할 테니까 저희 거 영상 그 곡성군 농업교센터로 검색하셔가지고 겨울에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입이 있으니까 안 보여요. 이렇게 지금은 못하고 2월이나 3월경에 좀 올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순서는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래부터 많으신 분들은 다 하시는 분뿐이고 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제 아까 새로운 것이 시설하우스 하기 전정을 의뢰하지 말라는 게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었고 요 가지를 보면 보통 농가분들 나오면 거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주축지가 나오고 새로 축지가 나왔다가 다시 분지가 걸려서 또 나오고 하거든요. 요 방법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왜냐면 너무 옆에 주축지한테 방해를 줘. 얘가 너무 힘이 커져 세죠. 그래서 나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주의예요. 동계전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주축지가 있으면 주축지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옆에 이렇게 가지가 나오죠. 그럼 여기가 열매가 맺혀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가 새로 나오죠. 가지가 새로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다 달아. 열매를 달아. 2차 두 번째 연도에다. 그럼 열매를 달면 그 다음에 또 나와. 가지가. 그러면 한 번, 두 번, 2차, 3차, 4차까지 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지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 그럼 옆에 주축지하고 붙어. 방해를 해. 햇볕을. 주축지에서 한 단, 두 단, 세 단 넘어가면 옆에 거한테 방해를 준다고요. 팔이 길어지니까. 이거 처질 수밖에 없어. 가지가 길어지니까. 그리고 양분이 아까 말한 대로 처지면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서 있어야 돼. 약간. 서 있는 애들이 열매가 좋잖아요. 그러려면 요 주축지에서 한 단만 가라. 그래도 안 되면 한 단까지만 더. 나는 그냥 한 단만 가는 거예요. 방법을 써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한 단만 가면 옆에 거랑 간섭을 안 해요. 요 자리에서 다 열매가 맺혀요. 한 단만 가니까. 한 단만 가게 하는 방법이 근데 있어요. 이렇게. 늙은 가지를 아까 잘라주고 옆에 내가 남겨놓잖아요. 내가 하다 보면 쭉 가지를 보면 저는 이렇게 전정해요. 끝에서부터 전정해요. 주축지를 제거한 다음에 한 축지를 보고 끝에서부터 정리를 해. 끝에서부터 배치, 자르고 배치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여기 자리에가 애매한 것들을 잘라내잖아요. 자르는 게 엄청 많거든요. 블루베리 주축지 할 때. 근데 이 주축지를 남겨놓으라 그 말입니다. 아까 도장지를 자를 때 그만큼 내경을 자르면 너무 세지니까 이 정도를 남겨놓고 자르라고.
그러면 요번 말 여기가 눈들이 살아있어. 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의 99% 나와요, 가지가. 내가 내년에 여기다 가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요만큼 남겨놓고 자르라고. 근데 하나 또 문제가 완전히 얇아. 이쑤시개처럼 얇아, 가지가. 그런 가지를 자르면 아까 우리 배웠죠. 물의 호수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가지 좋은 가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그런 거는 강하게 잘라. 근데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것들은 내가 여기에 가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조금 턱을 두고 남겨놓으라고요. 근데 턱을 두고 남겨놓을 때 우리 아까 배운 내용이 이제 계속 나와.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 있다고 쳐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등에서 나와 있고 옆에서 나와 있어요. 등에서 나와 있고 옆에서 나와 있어요. 등에서 나와 있는 가지는 세져야 안 세져요? 세지죠. 그런 애들은 역지가 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런 애들은 바짝 잘라야지. 눈이 없게. 바짝 잘라도 튀어나오지만 자마가 있으니까 최대한 바짝 잘라서 눈이 없게 확률을 줄이는 거고, 내가 이쪽 가지를 받고 싶다 그런 경우는 살짝 남겨놓고 견적을 하셔라. 그러면 요 주축지에서 붙여서 결과지를 배치하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요거 단번에 안 되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한두 나무라도. 요 나무를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지들이 나왔잖아요. 신축지가. 요 가지 보시면 1차지에서 2차지가 나왔어. 여기 열매 달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2차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죠? 요 가지 괜찮아요. 그럼 쓰고 싶다고 내가 마음이. 사람 마음이 쓰고 싶어요. 근데 쓰면 안 돼. 뭐 안 된다고 그냥 이게 전정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안 써. 저는 안 써. 왜냐면 요거 말고도 후보지들이 있으니까 조금 욕심을 버리고 얘를 작게 둬. 얘를 아까워서 두면은 이쪽에 있는 가지한테 얘가 방해를 주니까. 지금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볼륨이 커져. 옆에 집에 자꾸 이렇게 그늘을 줘. 그러니까 그 주축지에서 붙여서 결과지를 배치하는 것이 햇볕이라든가 열매라든가 이런 데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겠죠? 2차, 3차 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적과는 우리가 올해나 작년도 가격을 보면 가온재배는 굳이 18mm, 20mm 빼는 게 저는 정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18mm 다 20mm 빼면 좋죠. 근데 그건 양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 가온재배는 대과랑 20mm하고 16mm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양이 중요한 거지. S도 비쌌잖아요, 올해. 그게 16mm 이쪽 저쪽으로 가온재배는 물량을 많이 빼는 것이 경영적에서 유리하다 그 말이고, 노지재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6월 10일 되면 가격이 톡 떨어졌다가 6월 말 되면 가격이 점점 안 좋잖아요. 어쨌든 노지재배는 정면 젓갈을 잘 해가지고 과일을 크게 키워야 돼. 과일을 크게 키우면 열매가 빨리 끝나요? 늦게까지 가요? 빨리 끝나잖아요. 어떤 품종 20일 안에 끝나요, 거의. 우리 곡성 기준으로 하면 6월 5일부터나 6월 3일부터나 수확해가지고 한 20일, 25일이면 다 끝납니다. 예.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거의 끝물이지. 이게 노지재배 같은 경우에는 정면 젓갈을 착실하게 해가지고 크게 키우는 게 돈을 많이 하는 방법이고, 레비다이 품종 있으신 분들도 레비다이는 물론 기존은 단단해야 됩니다만은 물르면 뭐 다 필요 없고 크기든 뭘든 물 나오면 끝이고, 그거를 잡았다고 보고 사이즈가 크면 굉장히 돈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단단하고 사이즈 크다, 18mm, 20mm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중도면하고 통화해가지고 내가 한 달 반 동안 이거 꾸준히 내줄 한다. 그럼 가격 줍니다. 크게 관리를 그 작형에 따라 좀 다르게 하시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화기전적 노지, 오늘 병해충까지 제가 자료에 있는데 아마 병해충까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노지에서 화기전적, 이게 시설도 비슷한데 약간 당겨지는 거니까 뭐 참고하시고, 4월 5월에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 꽃이 피고 막 열매가 이제 조금 막 수정이 되고 있고 신초들은 막 자라고 있어요, 열심히. 그때 물 관리하고 피로 막 줘요, 열심히. 그리고 그래서 흡지가 나와. 내가 관리를 잘했다면 흡지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흡지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돌바지가 나와가지고 뭐 신초들이 막 밑에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많이 신초들이 나오면 내가 항상 그랬잖아. 몸뚱아리에 있는 내 역량은 한계가 있어. 딱 정해져 있어. 내 힘은. 근데 신초가 막 20개 나와. 그러면 신초가 약해지죠. 힘을 나눠 먹으니까. 주축지는 강해야 돼. 일단 무조건 강해야 돼. 주축지는. 그러니까 강한 주축지를 놔두고 약한 흡지를 다 따주라고 그럽니다. 지금부터. 그때 4월, 5월 달에. 그래야 흡지가 강하게 나와요. 흡지가 강하게 나와. 그리고 요 강한 흡지를 5월, 6월 달에는 막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럼 내가 수세가 강해. 그럼 나무가 막 우거져 있어 막. 그리고 열매가 안 보여 막 숨어 있어.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따는 게 아니고 작업자들이 잘 딸 수 있게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들어가야 열매도 빨리 있고 열매 맛도 좋고 하기 때문에 복잡한 가지들을 솎아가지고 좀 훌렁훌렁하게 약간 훌렁훌렁하게 도른 작업도 해주셔야 되고 도장지가 5월달에 나오면 이걸 잘라야죠. 신초가 세게 빠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군데군데. 그럼 그거를 5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아. 노지 기준으로는. 노지 기준 최대한 빨리. 두꺼운 가지들을 잘라가지고 분지를 만들어야죠. 근데 아까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분들은 쭉 길게 나오면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요 맨 끝처리에서 가지가 쭉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공간을 두고 해서 자르겠죠. 여기에 결과지가 있고 여기 쭉 도장지가 나오고 있어. 그럼 여기서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얘랑 붙으니까 도장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공간을 두고 잘라야지. 그래야 얘랑 간격이 생기고. 그럼 옆에서 나왔다. 어떤 분들은 길게 나도 여기를 잘라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게 짧게 자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해가 되니까 주축지하고 계속 붙여야 돼. 결과지는. 결과지를 주축지로 붙이는 노력을 하면 나무가 심플해져요. 아주. 통풍도 잘 되고 방해도 안 되고 약도 잘 들어가고. 도장지 절단을 도장지들은 그때 작업을 해가지고 분지를 만든다. 너무 센 가지들 그 작업 해주시고 그리고 직립선 가지들 뭐 매도락이라든가 그런 애들은 조금씩 그때 가지 같은 거 끼워가지고 벌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매도락 같은 품종들은. 그리고 7, 8월 달에 수확이 끝났죠. 이거 노지입니다. 또 수확이 끝났어. 그러면 너무 우거져 있으면 뭐 해충도 많고 요즘 흰불나방도 심하고 약도 한 번씩 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뉴하노버라든가 스타 같은 것도 좀 약해요. 우거져 있으면 아래가 잎이 타잖아요. 누렇게 뜨잖아요. 병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훌렁훌렁하게 가지를 솎아주셔야 돼. 햇볕이 쏙쏙 들어가가지고 맨 바닥을 보면 시커먼 것이 아니고 햇볕 구멍이 한 20% 정도 나 있어야 돼. 그늘을 보면 한낮에 그 정도로 솎아주셔라 그 말이고. 이 솎아줬단 말은 뭔 말이냐. 나무가 우거졌으니까 크다는 얘기예요. 나무 우거져 컸을 때 이런 작업들을 해주라는 얘기고. 지금 이제 9월달 10월달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꽃눈부나 적심 그 작업들을 해줄 수 있다.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게 된 적을 안 하면 쭉 길어져가지고 정상적인 경우에 웬만하면 꽃눈이 와요. 끝털이에 막 10월 9월까지 막 계속 자라고 있지 않은 이상 끝털이에 꽃눈이 와. 그럼 나무가 기니까 여기 막 쳐져. 방해돼. 그래서 하게 된 적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매도우락인데 못 쓰잖아요. 내가 열심히 먹여가지고 컸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지가 없어. 열매를 다 먹여 이렇게 되면 다. 그래서 아까 5월달에 하는 하기 전정을 해가지고 분지를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 특히 매도우락 같은 품종들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우스지만 노지 도장지들은 5월달에 해주셔야 되고. 이거 아까 한 내용이니까 도장지 잘라가지고 하면 다음 연도에 가지가 나와가지고 꽃눈이 맺힌다. 근데 그 시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사례는 화합분화가 7월달부터 이루어지는데 7월부터 화합분화가 쭉 돼가지고 임신기간이 10개월 채워지면 좋은데 노지기능으로 내가 5월달에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했어. 그래서 새로 나오죠. 그럼 얘는 8월달부터 화합분화가 되는 거예요. 놈들보다 임신기간이 한 달 짧아. 그래도 상관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하순에 서 노지를 그러면 요 신초가 길게 안 빠집니다. 많이 9월달까지 자라니까 임신기간이 더 쫄아. 더 짜라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찝어가지고 새로운 가지를 뽑고 거기에다 꽃눈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도장지의 경우에 그 얘기입니다. 열매가 막 이렇게 있을 때 네.
이렇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가지를 잘랐을 경우에 문제가 안 돼요. 안 돼요. 네. 광합성이 그런 데하고 나무 그 과일 영양을 준다. 회장님 옆갑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입이 많으면 당연히 그 양분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열매에도 좋고 열매가 커지고 당연히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네. 맞는 말씀인데 도장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많이 네가 힘이 남아 돈다는 얘기예요. 없는가? 힘이 남아 돈다는 얘기는 입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 힘이 부족한 애들은 도장지를 빼지 않아요. 물론 한두 개 나올 수는 있지만 거의 안 나와.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도장지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쳐줘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다른 과수에서는 도장지를 일부러 자르기도 해요. 걔가 아까 말한 대로 호르몬만 가면서 약물만 뺏어가니까 그 다음에 센 경우에는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전장 제가 뭐 영상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 김진국 교수님이 요걸 맨 처음에 하시기도 했고 제가 이걸 한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전부터 이거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요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는 이게 노지 기준으로 9월 말 10월 초에 너무 길어 얘가 그리고 순이 안 멈춰 있어. 그러면 내가 가지가 이렇게 자라고 여기가 꽃잎이 맥히면 아까 말했는데 불편하잖아요. 추워지고 옆에 방해되고 그래서 요 정도 가지에서 딱 꽃잎이 만들어지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을에 9월 하순에 10월 초에 탁 치면 그래서 순이 멈춰가지고 아까 뭐 옥신이 나오는 거에 멈춰지잖아요. 순이 멈춰서 꽃잎이 만들어지고 9월 하순부터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착발할 수 있다. 요 내용을 김진국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해봤어 2년 동안 해봤더니 잘 됩니다. 성공적이에요. 꽤 잘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시설 재배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설 재배도 농가분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하기 전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하기 전정을 신틸라 같은 경우에나 뭐 아니면 뭐 좀 빠른 애들은 5월 말이면 수학이 끝나잖아요. 5월 중순이면 끝나지. 수학을 끝나자마자 하기 전정을 해보면 신초가 너무 길게 빠지네. 얘가 자라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너무 길게 빠져. 그래가지고 남은 기간이 예를 들어서 8월 초에 했다. 그러니까 8월 초에 하니까 요만큼 자라다가 딱 멈춰가지고 딱 보기 좋게 되더라. 뭐 7월 중순이 아니면 보기 좋게 이렇게 뭐 고민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만 해도. 근데 요 가을 전쟁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하셔도 돼요. 하기 전에 조금 길게 자라도 요걸 찝어가지고 하면 몇 끝에 꽃눈이 오니까. 근데 9월 전쟁할 때에 네. 야 이렇게 농장이 있으면 먼저 이제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저기 갈 때까지 네. 쭉 해갖고 이제 끝에가 하고 다시 왔더니 그 결단을 한 부분에 네. 인눈이 나와버려요. 네. 순이 튀어요. 네. 네. 그걸 다 제거를 해줘야 돼. 잘라줘야죠. 제거해줘.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다 제거했는데 10월 됐는데도 그 꽃눈이 약간 해갖고 인눈이가 꽃눈이 헷갈릴 정도로 커졌어. 네네. 이렇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요 말 위에서 인눈이 나면은 네. 밑에는 꽃눈이 안 생기는 거니까. 생겨요. 생겨요. 생기기도 합니다. 아.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술이 있는데 여러분들 비료 왕창 주고 천실하게 결과지를 키워. 그런 다음에 9월 하순에 딱 잘라서 거기다 꽃눈을 딱 만드시오. 공장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나무 일례를 봤잖아요. 나무는 주인이 계속 비료를 주고 막 양껏 막 비료를 줘가지고 막 키워. 막 등치를 막 키워. 그리고 9월 달에 주인이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꽃눈을 만들어 공장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 부담이 돼 계속. 그렇게 농사를 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공장처럼 내가 비료 관리를 잘했어요. 열매를 맺히고 그 다음에 순이 빠졌는데 어느 정도 적당히 빠졌어. 올해 딱 나무 수세가 딱 적당해. 내가 볼 때 아무리 적당해도 한 나무에서 모든 가지가 적당하진 않잖아요. 꼭 몇 개는 트이고 나무마다 어떤 나무는 또 트이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똑같이 공장처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의 일련을 생각해서 최종적인 결과지는 딱 요 정도에 맞추시되 내가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료를 좀 많이 줬다거나 아니면 대중에 트인 가지들을 요 방법을 쓰면 효과가 있다. 충분히 그 말입니다. 그럼 9월 넘어서 그것도 꽃눈 보나 생기냐 이 말씀. 네. 꽃눈이요? 네. 그래요? 네. 근데 거꾸로 되는 경우는 없나요? 네. 이거 한 후보가 네.
분명히 이제 가을에 겨울 이파리 떨어져 보면 꽃눈하고 잎눈이 딱 구분이 돼가지고. 네, 그죠. 그런데 봄에 봤더니 꽃이 열린 게 아니라 잎으로 변해 버리더라고. 네.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카톡방에서 같은 보면은 그런 그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 네. 꽃눈이 잎눈으로 변했다. 네. 그런 경우가 아까 비료나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지. 꽃눈이 잎눈으로 변하지 않아요. 걔는 잎눈이었지. 계속. 그래, 있네. 예, 잎눈이 이게 보기에는 통칭하니까 네. 꽃눈으로 봤지만 걔는 잎눈이었어. 그러면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오잖아요. 시기는 제가 올해 9월 중순에도 해봤어. 9월 중순에 하니까 확률이 떨어져. 9월 중순에 치면 그때는 올해 9월 중순에 어땠냐? 비도 많이 왔어. 그때 네. 비도 많이 오가지고 예를 들어서 9월 하순에 쳐가지고 9월 중순부터는 이제 날이 좀 바뀌잖아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햇빛도 강해지고 그러면 얘가 확률이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에메랄드는 뭐 99% 거의 다 나오고 스타파일딩도 80% 90% 내가 자르면 자를수록 다 꽂는 영화야 끝털이 얘가 9월 하순에 치면 노지 기준으로. 근데 뉴아노버는 안 된다고요. 잘. 걔 원래 특성이 그러니까 잘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확률이 50% 40%밖에 안 돼. 하우보다 더 심하게 수직으로 가. 수집으로도 안 돼요. 저희는 그래도 좀 되던데 수지는. 수직으로는 뉴아노버가 더 안 되던데 저는. 정식으로 하지 마라. 제일로 꼼지 안 생기더라. 경험상 나오니까. 아, 예, 예. 그것도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는 뉴아노버가 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경험상. 근데 여기에서 그게 요거는 마음껏 해라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재배 관리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커져. 그럴 때는 요걸 쓰고 한 나무에서도 어떤 게 두 장비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 위치가 딱 좋아. 여기다 열매 달면 참 좋겠어. 그때 요 작업을 하시라고요. 9월 하순에 쳐서 꽃눈 만들기를. 근데 요 꽃눈 만들기가 아까 말한 임신 기간이 얘는 7월부터 되고 얘는 8월부터 됐기 때문에 임신 기간 2달 짧아. 얘는 10삭둥이고 얘는 8삭둥이요. 꽃이 품질이 안 좋아요. 잘 관찰해 보면 꽃수가 작아. 꽃수가 작고 꽃이 좀 늦게 펴요. 빨리 한 거보다. 우리 시설하우스 하기 전에 한 것처럼 꽃에 피는 것이 좀 늦게 펴. 근데 열매의 크기는 사실 크게 상관없더라.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잘랐다는 것은 체력이 센 가지를 자른 거잖아요. 약한 가지가 튀진 않잖아요. 세고 두꺼운 가지가 튀거든요. 그럼 걔가 좀 꽃의 소질이 안 좋더라도 꽃이 좀 늦게 피더라도 여기는 두꺼운 결과지기 때문에 양분이 많이 지나가. 그죠? 이게 양분의 열매 수는 작지만 열매는 꽤 크더라. 문제 없더라. 라는 거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을 때 여기다 내가 꼭 달고 싶을 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꽃을 적심을 할 때게 네. 날짜로 하는 것도 조금 위험성이 있고 왜냐면 올해같이 좀 그렇죠, 늦게까지 그렇죠. 볼 때는 네. 그 날짜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같이 그 자른 뒤에 잎눈이 막 계속 발생해서 물론 양분 달기가 좀 네네. 다르지만은 온도로 많이 좀 판단을 해서 해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나와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평소에 하던 대로 나는 그냥 막 필요 마음껏 주고 막 주고 이걸 하면 딱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요걸 하기 전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하기 전쟁을 했다 아니면 뭐 필요 관리를 했다 그러면 꽃눈이 안 만들어 나무가 계속 자라네. 내가 의도치 않게 너무 강하게 자라고 있네. 그럼 필요를 바꿔야죠. 아까 말한 대로 질소를 아예 줄이고 인상가리 위주로 이씨를 낮게 하는 게 이씨를 강하게 1.2, 1.5까지 줘도 돼. 인상가리로만 수경일 때. 그럼 필요를 바꿔주면 얘가 딱 멈춰. 우리가 총체 방제라든가 우리 흰불나방 방제를 하잖아요. 군데군데 약 하실 때 인상가리를 뿌려요. 7월달 8월달 이후로 인상가리를 뿌리면 한다고 갑자기 딱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약간 도움이 닿는 거예요. 약간 위축돼요. 그런 관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물도 내가 계속 잘 주지 말고 얘가 너무 잘 자란다. 너무 얘가 과하다. 그리고 지금 꽂는 분화가 될 때가 됐는데 안 멈춘다. 물을 줄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줄여가지고 약간 스트레스를 줘야 돼. 약간. 그래야 요거 작업을 했을 때 확률이 높아져요. 아까 말한 대로 온도 관리. 내가 노지에 노출돼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노지는 사실 웬만하면 돼. 9월 하순에 하면. 특별하게 내가 막 퇴비를 왕창 줘가지고 얘가 미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노지는 다 됩니다. 뉴하나브 말고는. 근데 시설은 온도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뜨거우면 얘가 가을이라고 못 느끼잖아요. 가을이라고 느껴야 화분을 하는데 가을이라고 느낄 수 있게 환기를 시켜줘 온도를 떨어뜨리고 내가 그게 안 되면 차광막 치든지
그 다격본 같은 거 있잖아요. 제일 뜨거울 때 아침 햇빛 9시, 10시, 11시까지는 보다가 11시부터 너무 더워지잖아요. 다격을 쳐요. 이 블루베리라는 것은 양지 식물이지만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가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속잎이 느티나무라든가 그런 극양수 같은 경우 사과는 속잎이 안에 들어갔으면 싹 노랗게 붙어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블루베리는 속잎이 좀 남아있죠. 약간 음을 잘 견뎌. 얘는 음을 잘 견디는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낮에 11시 뭐 12시부터 한 3시가 제일 더울 때 차가 막 쳐놔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얘를 온도를 낮춰주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확률이 높아진다고. 요 작업을 내가 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해야죠. 미리. 내가 나무가 세네? 그러면 얘를 너 가을이다 신호를 계속 줘야죠. 질소 그만 먹어라 가을이다라는 신호를 아까 수분 관리하고 양분 관리로 인상 관리 주고 물 좀 줄이고 차가막도 쳐주고 온도를 좀 시원하게 해주고 그 작업을 해주고 나서 9월 때 다시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방금 그 말씀에 차량은 부분에 네. 11시까지만 광합성 돼도 큰 무리 없다는 충분해요. 그래요? 뭐 뒤에 김홍리 박사님이 그때 교육하신 그 내용을 보면 50% 차광했을 때 예. 전혀 문제 없지 않아요. 네. 저도 그런 하다가 광합성 문제 있는가 이거 걷어버렸거든요. 아니요. 특별히 문제 없어요. 이게 아침 해가 제일 중요한 거. 어차피 얘가 식물이라는 것은 적정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데 보통 적정 온도가 25도 좀 저쪽이잖아요. 그때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때는 막 일을 많이 해. 네. 근데 30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거의 일을 안 해. 어차피 30도 넘어가면 차가막을 쳐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것도 아예 껌껌한 건 아니잖아요. 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밝잖아요. 형광등 킨 정도 밝기는 되니까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화합분해에 관리하는 것이 온도 CN율이니까 질소를 줄여라. 그러면 이 노지가 예를 들어 노지다, 벤치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 있게 아예 질소를 아예 빼도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 원래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질소가 아예 빼고 인상 가리로만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백은 워낙 그게 한정돼 있으니까 질소가 어느 정도 약간은 들어가줘야지. 근데 과감하게 빼셔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질소가 딸리잖아요, 얘가. 그럼 바로 식물이 얘기를 해, 나한테. 하위엽이 색깔이 약간 노래져. 하위엽부터. 상위엽이 아니라 하위엽부터 노래져. 아, 그럼 얘가 질소가 조금 딸리구나. 그때 조금 주면 되고 바로 색깔 돌아와요. 질소기를 과감하게 빼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통 조제하시는 분들 없고 뭐 기성비료 쓰시잖아요. 식물 촉반에는 질소 인상 가리하면 뭐 30, 28 요거 쓰다가 뭐 20, 20, 20 쓰다가 수학계 무렵 때는 뭐 8, 16, 뭐 30 이런 거 쓰잖아요. 인상 가리가 많은 걸로. 후기 때는 아예 그렇게 바꾸라고요. 질소 빼는 걸로. 그리고 내가 토경이고 배지다. 그러면 질소 아예 빼고 인상가리로만 주셔도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농약하실 때 인상가리 넣고 그것도 하나 방법이고. 뒤에 뭐 나와서 얘기 안 할 것 같지만 얘기 못 할 것 같으니까 석회보르덱을 하실 때 하우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노지는 사실 약 안 하잖아요. 블루베리 약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요즘에는 블루베리가 돈이 되니까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총체 때문에 약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순위 멈췄으면 좋겠는데 안 멈춰. 그게 흔한 경우잖아요. 그럴 때 어차피 우리가 제피곰팡이라든가 그런 거 병 때문에 살 충전을 할 때 살균제도 같이 하잖아요. 살균제를 내가 너무 수제가 안 잡히면 석회 보르덱으로 바꾸세요. 보르덱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신초가 타요. 그러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큰일 나요. 이렇게 사람 좀 놀래. 근데 석회 보르덱은 약해가 있잖아요. 원래 생기 때 못 쓰게 하잖아요. 신초가 타니까. 그거 자체가 충격을 줘가지고 수세를 좀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거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막 잘하고 있어. 그때 좀 안 되겠죠. 내가 학위 전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잘하고 있어. 근데 약하게 하라고 그때 석회 보르덱을 어떻게 됐어요? 타블겠죠 입이. 근데 그 어떻게 쓰냐면 쭉 자라. 이렇게 자라만큼 자랐어. 그만 자랐으면 좋겠는데 응? 그러면 총체약 하실 때 하우스 때 그때 보르덱을 같이 넣으시라고. 석회 보르덱을. 그러면 새순이 딱 타. 끝에 약간 오글거려. 딱 약간 뭐 멈춰요. 그런 방법들을 좀 써주시고. 끝에만 펴나요? 네? 네, 끝에만 타. 성력을 안 타. 일반 성격으로도 6육 쓰시면 안 돼요. 66은 위험해요. 4다에 10 있어요. 네네.
이것도 이제 해보신 분들 경험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66 쓰는데 이게 상황마다 다르게 예를 들어서 이거 썼는데 하고 더워 너무 엄청 더울 때는 장애를 받아요. 장애가 더 심하게 와. 날이 더울 때는. 그러니까 강원에서 이분이 노하우예요. 그것도 4-11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동의합니다. 감에도 옛날에 감에도 이렇게 했어요. 감농사 지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감농사 지신 분 없어요 아무도? 옛날에 졌죠. 그러면 감이 2벌순이 많이 빠지잖아요. 한 벌순 자라도 2벌순 많이 빠져요. 감도. 근데 감 2벌순 자라면 체리 아니 블루베리 2벌순 빠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순이 안 멈춰 계속 자라. 세니까. 그러면 감도 끝털이 눈이 꽃눈이거든요. 그때는 7월 하순에 여기 닥쳐 8월 상선이나 감도. 그럼 안 올 꽃눈이 와. 이 작업들을 아주 옛날부터 감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사례. 요거는 안 해도 굳이 상관없어요. 멈췄어. 근데 내가 놔두면 너무 길어. 땅에 닿을 것 같아. 근데 여기 탁 쳐져요. 옵니다. 얘는 이미 멈췄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 대신 꽃눈은 좀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내가 보는 겁니다. 얘도 순이 안 멈췄어. 순이 안 멈췄어. 내가 지금 할 때가 9월 하수니까 하우스니까 안 멈췄죠. 하우스니까 안 멈출 때 요 정도 길이에서 톡 쳐요. 내가 간격이라든가 높이를 보고 내가 수학 높이를 보고 툭툭 쳐요. 그러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잖아요. 어차피 얘는 가만 놔두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가만 놔두면 어차피 얘는 결과지가 아니에요. 얘는. 근데 결과지가 아닌데 그냥 내가 한 번 더 작업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비료라든가 이런 걸 줘가지고 아닌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한다고요. 그럼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요. 품종에 따라서 어떤 건 50%, 어떤 건 80%, 90%.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작업들 하셔도 어차피 못 쓸 거. 설령 내가 여기를 잘랐어요. 그럼 꽃눈이 안 왔어. 그래도 문제가 된가요? 문제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냥 순 빠지면 돼요. 여기서. 꽃눈 안 왔으면 다시 전정하면 돼요. 이렇게 두장기들 강하게 자라잖아요. 이거는 확률이 떨어져.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제일 좀 이번에 하게 되면서 어려웠던 게 이거 가지 밑에 잘라야지 그 밑에를 자를 것이냐 좀 위에 뒤 세 개를 이렇게 자를 것이냐 이걸 좀 고민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경험이 경험자 보면 여기를 아예 낮게 여기를 자를까 여기를 자를까 그렇죠. 그러잖아요.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물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보는 트일 확률이 높아.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터질 확률이 높아요. 다시 트일 확률이. 꽃눈이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 그게 그거는 확률이 여기는 더 높고 여기는 더 확률이 낮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제가 2년간의 경험, 올해 이제 3년 차고 2년간의 경험을 볼 때 이런 가지를 쳤을 때 오냐 안 오냐 올 확률이 더 높다. 물론 꽃눈이 막 5개 맺히진 않지만 한 2개 정도 맺혀요. 올 확률이 높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걸 해주면 내가 진짜 좀 불안한 것이 그러니까 나는 비료 마음껏 주고 열심히 해가지고 가을 전정 있으니까 가을 전정을 싹 쇼부를 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절대 안 된다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관리가 안 된 가지 일부 그런 상황일 때 쓰시는 거고 아까 말한 나무의 일년을 보고 거기에 맡겨서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단점 하나가 겹눈이 생겨요. 특징이 스타, 브리짓다 이런 거는 원래 좀 겹눈이 좀 있는 애들, 겹눈이 있는 애들은 겹눈이 잘 생겨. 근데 일손이 많죠. 이렇게 따줘야 돼. 근데 어차피 얘는 못 달까지니까 못 달 거에다 이렇게 일부 해줄 수 있다 그 말이고 여기 겹눈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에메랄드 이런 거는 꽃눈 잘 오잖아요. 그리고 그 레비다이 꽃눈 엄청 잘 오죠. 막 10개 20개 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엄청 잘 돼. 레비다이는 꽃눈 잘 오는 애들은 잘 되고 꽃눈이 안 오는 애들은 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이기도 하고 요건 딱 봐도 뉴아노버 같이 생겼죠. 왜냐면 보니까 저도 관찰을 해보니까 뉴아노버는 단풍이 빨리 와. 한 요맘때 되면 벌써 막 단풍이 오기 시작하죠. 단풍이 왔다는 얘기는 입의 활력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선수 게 걔는 짧은 거예요. 다른 입이 늦게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잠을 자니까 화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안 생기기도 하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모르고 하다가 밭이 넓으니까 9월 중순부터 이걸 작업을 했어요. 그럼 9월 중순이면 더 틀릴 확률이 높잖아요. 온도가 높고 내가 아직 그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내가 가을을 안 넣기 때문에 그럼 얘를 새로 나온 거를 쳐주는 것이 안 맞냐? 그럼 쳐주는 것이 좀 더 유리하죠. 다시. 왜냐면 여기에서 신초가 자랐다는 얘기는 거기서 옥시닌 호르몬이 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분을 줘라 이렇게 계속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럼 질소가 여기로 빨리 올라오니까 질소가 빨리 올라오니까 더 질소의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화합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기전정 부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5월달에 치면 새순 나와가지고 강한 애들은 보통 7월달에 다시 한번 치죠. 순을 다시 이제 분지를 만들려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분지 만든 데서 가지가 나와가지고 11월달 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건데 요 11일 요 사진이 신초 끝을 보세요. 11월 11일 이게 정상입니까? 그죠? 순이 안 멈췄죠?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이럴 때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 아까 말하는 치는 시기는 맞아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1차는 아까 4월 달에 했죠. 1차는 5월 20일 날 전정했잖아요. 5월 20일 수학 끝나자마자 바로 전정하고 나서 순이 빠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분지까지 7월 1일 날 했잖아요. 7일 1일 날 분지를 만들기 위한 커팅을 했다는 것은 여기 다시 가지를 2개, 3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7월 1일 날 했으니까 7월 15일경부터 순이 다시 트기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한 달이면 자라. 네. 8월 중순이면 8월 중순부터 화분화 멈추고 돼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해요. 그걸 위해서 아까 나무 1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자랐다. 그러면 너 내년을 준비해야지. 지금까지 자라면 어떡하냐 철없이. 그러면 비료를 바꿔주고 물을 줄이고 그 작업을 해서 멈춰야 되는데 7월 10일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11월 10일까지 요거 순이 끝털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다고. 그럴 때 사전에 미리 당연히 작업을 했어야 되고 정 안 되면 9월 아까 그 말에 가을 전정을 하고 인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본드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어떻게 내가 맨날 실수를 안 해요. 이거 나무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게 트인다는 얘기는 자꾸 똑같이 관리해도 밭에서 어떤 놈은 트이고 어떤 놈은 안 트여. 그러면 트인 놈은 힘이 세야 안 세요? 세죠. 센 게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든 그 작업을 해가지고 꽃을 만들어줘서 착과를 시켜야 아까 배운 대로 나무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착과를 못 시키면 또 미쳐 나무가. 왜냐면 얘만 따로 비료 관리할 수 없잖아. 우리가 양분을 같이 주는데 착과량으로 힘을 줬다 뺐다 해야 된다. 요것이 또 나와. 그래서 내가 힘을 줬다 요 표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나무가 약하다. 그러면 전정을 어떻게 강하게 이걸 하고 내가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언제 힘을 잘 줄 것이냐? 아까 그 표대로 입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힘을 막 주고 비료를 줘갖고 힘을 주고 그 말입니다. 질문 이해되셔요? 높아지면 말씀드리지만 가을 전정이 뭐 이렇게 모든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시고 안 될 경우에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남아서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시설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겨울잠을 자잖아요. 지금은 낮은 어차피 한 20도 정도 오르고 강원도 7도니까 우리 앞으로 지금 불을 빨리 떼실 분들이나 뭐 그럴 분들 외에도 뭐 12월 잠을 오래 자면 오래 잘수록 나무한테 좋으니까 우리가 좋은 요구도를 가장 잘 느끼는 온도가 보통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7도 이쪽 저쪽이잖아요. 근데 품종마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겠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7도에 잠을 자는지. 그래서 대략 2.5도에서 9도 사이에 얘가 조언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잠을 푹 자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지는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노지는 어차피 잠을 푹 자게 돼 있어. 4월 때까지 잠이 충분해. 이 하우스 재배하신 분들은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대한 맞추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화합이나 부분도 있고 하니까 15월 달부터 지금부터는 뜨거우면 가리고 만약에 영하로 춥다
영화를 추우면 입이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신틸라라고 치시게요. 신틸라 품종은 상록수니까 신틸라를 내가 9월 중순에 했어요. 그 화합분화 전쟁을 했어. 야 지금 막 화합분화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근데 이 입이 아까 쌩쌩해야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입에서 신호를 느끼니까. 근데 조언이 왔어. 예를 들어서 영하 갑자기 한 3도 4도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발 상황이 와가지고. 근데 내가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냉을 그대로 맞아버렸네. 입이 근데 갑자기 보면 입이 활력을 잃죠. 활력을 잃어요. 그러면은 화합이나 기간이 짧아져요. 상록수 부분도. 그리고 영화로 가면 잠을 안 자 오히려. 그러니까 하우스 하신 분들은 2도에서 9도 사이를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한다고요. 밤에. 귀찮아요. 예? 예, 잠을 안 자죠. 추운 게. 예, 추운 게 잠을 좀 덜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나는 가온재배가 아니고 가온재배 하실 분이 특히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잠을 빨리빨리 재워야 얘가 잠을 충분히 자고 내가 11월 말, 12월 초에 가온을 해도 얘가 문제가 안 생기니까. 잠을 안 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혹시? 첫 번째 꽃이 안 펴. 꽃이 안 펴요. 두 번째 입이 안 나와. 아 바뀌었어요. 입이 먼저 안 나와. 꽃은 피어도 입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안 펴요. 네. 그렇죠. 피곤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아까 그 얘기를 드려야 되지. 그래서 이전같이 나는 한 보름만 빨리 뗀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잠을 어차피 충분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입이 살아있으면 전쟁할 때 너무 사나 안 보여. 이게 입을 떨쳐버려야 되잖아요. 신틸라도 냉 받으면 떨쳐지니까 그런 데를 다 열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작업 효율을 위해서 잠을 충분히. 근데 내가 잠을 빨리 재워가지고 얘를 빨리 깨워야 된다. 12월 달에 그런 분들은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최대한 2도에서 9도 사이에 맞추도록. 그래서 노지 기준으로 하면 뭐 천안이나 화순이나 뭐 얼마 차이 나갔을 텐데 다 비슷비슷하죠. 부모님은 같은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400시간 정도는 12월 10일 정도 돼야 완전하게 잠을 잔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틸라 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12월 중순, 중하순 정도 되면 잠을 다 잔다. 그겁니다. 근데 잠을 더 푹 자기 위해서 신틸라 하신 분들은 아까 그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요. 잠을 더 푹 자게. 우리 지역은 11월 중순부터는 불 때거든요. 이렇게 열고 닫고 3월 한 중하순에 빼실 분들은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 떼신 분들 뭐 그분들은 노하우가 다 있으시죠. 그냥 적으시니까 매로부터 언제까지 뭐 몇 도를 잡았다 해가지고 다 언제 개화하고 다 그런 거 적으시니까 본인은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내가 열고 닫고를 하든 어쨌든 최저 온도를 영하가 아니고 뭐 7도 잡으시는 분이 있고 12도 잡으시는 분이 있고 7도부터 점점 높이시는 분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하우스가 조금 이렇게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온도를 높게 못 잡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7도부터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잡으실 때 120일을 잡으시면 된다 그 말. 네. 내가 수확을 목표로 한 날부터 내가 온도 관리를 들어간다, 난방이 들어간다 밤에 그럼 역산에서 120일부터 딱 시작하면 120일 후에 첫 수확을 해. 그렇게 계산하시면 거의 맞다. 예. 저희 화순에는 아직까지 가온하우스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산에는 가온하우스 집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거의 좀 품종이 어떤 품종을 품종 부분이요. 가온하우스입니다. 가온하우스는 신틸라가 제일 낫습니다. 신틸라가 제일 낫고 수지도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아까 말했는데 신틸라는 수면 시간 200에서 250시간 그 정도 되잖아요. 수지가 뭐 350시간, 400시간 되고. 근데 내가 3월 달에 뺄 거다. 4월 초에 뺄 거다. 그럼 아까 역산하고 120일 잡잖아요. 그러면 11월 중순, 11월 말부터 불을 떼야 돼. 온도 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잡을 때 화순이나 옥선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잠을 제대로 재우려면 신틸라밖에 못 재운다고요. 3월 달에 빼는 것은. 이게 신틸라밖에 없어요. 근데 뭐 유레카 이런 건 안 주잖아요. 지금은 또 태문지나 이런 것도 상록도 이런 기억나고. 근데 새벽이 됐고. 이게 태무지는 우리 좀 하다가 퇴출됐는데. 아니 뭐, 저기 또 괜찮아요? 예. 아니 그게 태문지를 많이 가온에는 좀 활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저희는 그건 아직 잘 안 해요. 우리 지역은.
한참 들어왔다가 빠졌어요 이렇게. 네. 주로 이제 새벽에 하고 신틸라 2개 하고요. 수지블루도 괜찮지만 수지블루는 잠자는 시간이 좀 하기 때문에 4월 뭐 초에 빼는 것보다는 4월 중순 이후로는 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수지블루를 안 했으면 좋겠어. 농가 입장에서 돈이 되는 품종이거든요. 키우기도 쉽고 잘 죽지도 않고 생산량도 많고 근데 과일 자체가 좀 분도 안 이쁘고 좀 맛없잖아요 별로. 맛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래도 맛있는 걸 해야지 좀 품질 좋은 거. 이 신틸라 같이 났어요. 그 일반적으로 일반 비닐하우스, 네. 비가림 하우스 내에서 조생을 시키는 그 품종은 어떤 걸 선호해요? 간이 비가림이요? 예. 아, 딱 5월 달에 네, 그렇죠. 이게 내가 노지 6월 달에 빼지 말고 내가 한 보름이나 20일만 땡기겠다. 그럼 요즘 많이 하는 게 메도우라, 뭐 인디고, 수지 요거죠. 할 수 있는 게 요즘 하는 게. 뉴아노버 들어가면 안 되고. 뉴아노버는 하우스는 안 되거든요. 곡성군이 곡성 물개방가 돈 많이 벌었다고 제가. 근데 사실 요거는 다른 분들이 그 우리 곡성 거 평균 단가를 보잖아요. 다른 지역한테 물어보잖아요. 놀래요. 여기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공선하고 비공선이 있는데 농협에다가 줘요. 다른 데 안 가. 저 경매한 것도 여러 번 보거든요. 맨날. 그럼 만약에 곡성 거를 누가 낮게 찍었다. 그럼 경매사가 중단시켜요. 곡성 물건 안 받을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과를 안 시켜요. 여러분도 뭔가 어느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줄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 이만큼 많이 벌어요. 아 그래요? 나쁜 맛이네. 그러면 뭐 좋겠네요. 저희도 납품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아까 그거는 메도우락은 힘이 약해요, 세요? 메도우 약하잖아요. 메도우 약해 뿌리가. 뿌리 약하죠. 예. 이게 내가 토경이고 땅 관리가 잘 안 돼 있다. 그럼 메도우락 가시면 안 되고. 메도우락은 열매는 좋고 분도 이뻐. 근데 맛이 없어. 그거 뿌리가 약하니까 생산량이 약간 떨어져. 그래서 메도우락을 하실 분은 좁게 심어야 돼. 그리고 한 나무당 생산량을 줄여야 돼. 1.5나 이렇게. 그렇게 보셔야 되고. 예. 나무도 이렇게 직립형이고. 근데 많이 나온 편인데. 예. 그래도 아무튼 걔는 똥꼬가 안 익잖아요. 그렇게. 좀만 가다 찾고 하면 똥꼬 안 익잖아요. 늦게까지. 그리고 사실 맛도 없고. 저는 메도우락 안 좋아합니다만 별로 맛이 없으니까. 이게 그래도 경매시장 갈 때는 가격을 잘 맞잖아요. 분도 이쁘고 사이즈 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내가 땅이 아주 좋다. 화분이다. 그러면 좁게 심어가지고 1.5kg 달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인디고를 이번에 젓가락이 그래야 여기 많이. 중도매인들이 인디고를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뿌려도. 예, 인디고 진짜 좋아해요. 그것도 열매가 잘 안 익던데. 예, 그렇긴 하죠. 많이 나왔네. 예, 많이 달았을 때. 근데 그것도 메도우락보다 싸잖아요. 이렇게 잘잖아요. 근데 나무는 강하고. 근데 좀 많이 알면 지금 호랑문이라고 약간 얼룩덜룩하고 똥꼬가. 그러니까 그 특징을 알고 조금씩 따셔야지 이제. 젓가락이 많이. 예. 그래도 양이 많으니까. 근데 인디고는 아까 말한 대로 붙여야 돼요. 시장에다 보낼 때 인디고, 비가림, 그러면 무조건 2,000원, 3,000원 더 줍니다. 인디고는. 중도매인들한테 한 7명한테 물어봤는데 6명이 다 얘기해. 어떤 품종이 제일 좋소? 신틸라 좋고 뭐. 아주 유통회사 다 있네. 네, 인디고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뭐 수지는 제일 무난하고 수지 안 좋아하고. 이게 아까 말한데 요거예요. 이거 비료는 한 장은 길잖아요. 나중에 비료 교육 받으셨죠 따로? 예, 비료 교육 받으셨으니까 오늘 시간 주신 게 비료마다 특징을 다 아셔야 되잖아요. 아까 요즘 많이 쓰는 게 그 몬코트, 바사코트. 바사코트도 2M짜리 있고 3M짜리 있고 뭐 4M짜리 있잖아요. 90일짜리, 120일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그걸 잘 쓰셔야 된다고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7월달에 비료기가 끊겼으면 좋겠다. 그걸 상황을 보고 치셔야 한다고요. 근데 내가 120일짜리 줘놓고 3월달에 비료기가 끊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유황 같은 거는 빨리 끝나잖아요. 뭐 이런 그 원예 그 수경 대비용 비료 이것도 빨리 끝나잖아요. 녹아서 가니까. 그걸 물에 녹여서 여기 다 감비기 있다면서요. 감비기 주면 그거 주면 일주일이나 5일 안에 효과가 다 끝나잖아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비료를 줘야 되냐. 비료가 얼마 비싸요. 바삭것도 비싸고 미리 줘봐야 다 없어져 버려.
딱 필요한 시기는 입이 나는 그 순간부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좁아요. 다 필요가 없어. 순간부터 하고 수학이 딱 끝나자마자 이게 노지 기준으로 하면 6월 말에 수학이 끝나면 7월 달부터 꼰중보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때 피로가 딱 끊겨야 돼. 근데 유박이나 바삭버터 주면은 그게 안 끊기잖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계속 2차, 3차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끊겨야 된다, 무조건. 질소 탁 끊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끊어도. 항상거리하고 인상거리하고 황산가리는 안 먹고 인산가리는 잘 아니 먹고 문제 시기 똑같아요. 황산가리랑 인산가리랑. 황하고 가리가 들어갔냐? 화합분할을 시키는데 화합분할을 촉진 이게 이 황산가리는 황 자체가 이제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게 하기 때문에 해롭게 주는 게 더 맞고 어떻게 보면 이제 뿌려줄 때는 인산가리는 확실히 인산가리를 주면은 나무가 좀 위축됩니다. 사람 이렇게 좀 짱짱해져요 나무가 막 도장지가 많이 안 뻗어요. 근데 그게 이걸로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삼 먹은다고 갑자기 막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도움이 받는 거지. 약간 그런 거 같네 이런 거지.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산가리를 조금씩 그래도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후기 때는 인산가리 위주로 주셔야 돼요. 수학적인 황산거리가 네네. 그렇죠. 그래서 유기질 비료 이런 것들은 사용 자제. 커팅이 안 되니까. 아마 순위 중간에 안 멈추는 분들은 거의 이런 걸 많이 쓰니까 그래. 바삭버터, 유박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 순위 안 멈춰. 그래서 아까 그 나무의 일년을 내가 못 맞추고 있는 거야 주인이. 우리 사람도 한 50살 저도 이제 그 약 먹거든요. 이바틴 같은 거. 그 콜레스테롤 약 먹거든요. 벌써 원래 요맘때 되면은 안 먹어야 돼 많이.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야도 7월달 되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도 임신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화학 비료로 잘 주시고 그러면 된다. 나무 특성을 잘 아시고.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게 요거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비기 다 있으시니까 이 씨를 0.7, 0.8이 쭉쭉쭉 주시잖아요. 다 0.7, 0.8. 그것도 짧게 얘기하면은 0.7, 0.8이 기본이지만 나무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무조건 0.7, 0.8 줘라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유튜브나 그게 정답이 아니고 나무가 어릴 때는 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나무가 막 어려. 나무가 좀 약해. 근데 0.7을 계속 줘. 내가 너무 주는 대로 계속. 그러면 0.7이라는 비료가 들어갔는데 나는 나무가 힘이 약해. 나무가 어려. 그럼 비료를 못 빨아요. 자꾸 축적돼. 그럼 여기에는 이씨가 농가분을 되게 문제되는 것이 이씨를 재보면 3, 3.5가 나와. 그러면 나무가 막 입이 다 쏟아지고 난리가 나요. 나무가 어릴 때는 0.7이 아니고 더 약하게 0.7을 날마다 주는 게 아니고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나무가 엄청 커. 나무도 크고 잎도 많고 열매도 많아. 그럼 0.7이 아니고 1.0을 줘도 된다고요. 그때는. 그래도 얘가 다 먹어. 다 빨아가지고 다 배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기본은 0.7, 0.8 기준으로 하지만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가감해야 된다.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나무 아까 말한 잎 색깔이나 그런 거 보고 아는데 더 정확한 거는 센터에 갖고 가세요. 이렇게. 그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센터에 자주 오셔가지고 내가 한 달을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따와 이렇게 그 담아오잖아요. 조금만. 많이 더 필요 없어. 그거는 조금만 담아와가지고 검정실에 가서 이씨만 재주시오. 이씨는 바로 나와요. 이씨는 내가 좀 찝찝하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씨만 재주라고 하면 바로 나와. 그거는 문자로 싸죠. 1시간 만에도 나와. 아시겠죠? 그러게 자꾸 확인해야 된다. 요거는 그 천명현 교수님 자료인데 우리 비료값 좀 줄이려고 우리가 야라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 비료 사면 조금 비싸니까 제일 조제하는 방법이에요. 원협 같은 데 가면 팔잖아요. 이거 어려우시 요거 하신 분 조제 쓰세요. 비료값이 싸죠? 확실히 싸. 절반 정도밖에 안 해. 기존에 싸는 것보다. 내가 면적이 많고 좀 줄일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그럼 내가 좀 비료 공부 열심히 하면 조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그 얘기 했었네. 어리고 약하고 그러면 연하게 처리하고 강하면은 성목이면은 좀 진하게 해도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 확인해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뭐냐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을 썼냐면 토경 재배일 때 상황에 따라 기비로 준다. 300평 놀고 내가 관비기 있다. 그러면
생애 초기에는 20, 21을 0절 주고 착색기에는 요거를 이렇게 주고 수학 이후에는 인상가리로만 이렇게 줘라 그 말입니다. 토경일 때. 그러면 전혀 문제가 일반적으로 안 생기는데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만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상황을 봐야지. 나무를 관찰해야지. 나무 얼마나 도전기가 빠지는지, 나무 색깔이 어쩐지 내가 그걸로도 판단이 안 되면 센터 가갖고 보름에 한 번씩 가서 이씨만 재주시오 그래요. 그럼 그분들 바로 재. 그래가지고 토양의 이씨가 3이 안 넘어요. 절대로 3 넘으면 문제가 생기고 2 이쪽 저쪽이면 돼. 이씨가 2 이쪽 저쪽이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내가 실수를 한번 하면은 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귀찮은 게 아니고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없으면 수시로 가서 맡겨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다 예산을 빼먹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거 한번 맡기면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호주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공짜잖아요. 그리고 이 안으로 내가 요런 그 수경재배용 비료가 아니고 유한으로 준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표를 내가 상황을 봐야 되잖아. 요건 토경. 예, 토경이고 관비기가 있는 경우에 요 비료를 쓸 거냐? 만들어진 비료. 아니면 내가 유한하고 돈을 좀 줄이려고 유한하고 인산가리를 줄 거냐? 요거랑 들어가는 비료 똑같아. 계산만 해놓은 거야. 이해하셨죠? 돈을 좀 줄이고 귀찮다. 요거 주시면 돼. 이렇게. 그럼 또 여기서는 관비기 없다. 예를 들어서 관비기 없는 분 있어요? 지금 넘어갈 게 다 있다는 게. 그럼 아까 그 말한 적정 비율을 비료에 따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요대로 쓰시면 기본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기본은 요렇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무가 어림은 간격을 좀 띄엄띄엄 주고 농도를 연하게 주고 나무가 크면 좀 더 진하게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요것도 베드나 백재배 요건 좀 더 정밀하게 관리해야 되니까 맞게 해주시면 요거대로 쓰시면 돼. 읽어보시면. 그리고 A탱크, B탱크 같은데 보통 우리가 관비기가 A, B, C탱크가 있는데 C탱크는 3주잖아요. 네. 산을 주로 어떤 걸 곡선 같은 거 저희 질산 많이 써요. 황산이랑 질산 제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산 칼슘 쓰고 네. 질산 쓰고 그게 그러니까 질소가 좀 많이 들어가. 그렇죠. 그러죠. 그래서 다행히 그걸 감안해야지. 그래서 저 하부 거시기가 좀 उप자람이 심하지 않나. 그렇죠. 내가 질산을 쓰면 질소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내 양보다. 네. 그건 맞아요. 회장님 말대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감안해서 줄여야죠. 그다가 이제 폴리피드를 쓰니까 거기는 또 적정량 질소가 또 들어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전기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질산이 아니고 황산으로 바꿔야죠. 항산으로 황산으로. 구연산이랑. 네네네. 고현산이 황산으로 바꿔야죠. 이 질산도 칼슘도 다른 질산이 없는 걸로 요새 좀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질소 없는 칼슘. 네네네. 관비기 다 있으시다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거의도 관비기 있으시다니까 이거는 노지로 관리하실 분들 편데 그거 넘어갑니다. 아까 맨 앞에 말씀드린 그 함량대로 주는 거를 그냥 계산해 놓은 거예요. 내가 유한으로 줄 때는 토경일 때는 어떻게 줘라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토경 재배에 있어서 네. 염류 축적이라는 얘기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얘기해주겠습니다. 염류 집적은 비료를 안 줘야죠. 방법이 없죠. 비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짜지니까 나무 고사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수분을 뺏겨버려. 주변에 있는 토양이 너무 짜니까 얘가 물을 빨아야 되는데 물을 오히려 뺏겨. 우리 배추 절이듯이 얘가 쩔어지는 거야 뿌리가. 소금을 쓰고 있어서. 경우에 어떤 비료를 사용했을 시 그런 경우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인산질 비료가 많이 축적되니까 그런 게 많이 오고 그냥 비료를 많이 주니까 그래요. 염류 축제 됐다. 네? 염류 축제 됐다 하면은 그냥 물만 줘요. 물만 주고 줄이면 괜찮아요. 네, 물만 줘요. 다른 뭐 미생물 양도 넣어갖고. 작물이 정상적으로 우리 생육이 되니까. 이제 토경에서요. 그 하나 사례를 드릴게요. 진짜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문원 교수님이 교육할 때도 자기 하나도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막 거짓말 같잖아요. 우리 소장도 뭐냐면 제가 재작년에 잠깐 채소팀 가 있었어. 근데 채소팀 가 있는데 저 그동안 10몇 년 동안 블루베리 실증부를 제가 관리했는데 가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채소 업무도 바쁜데.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우리 차석한테 이제 네가 관리해라. 얼마 좀 오랫동안 계속 봤으니까 관리라고 냅뒀어 이렇게 좀 물어보면 알려주고 하고. 근데 잘 자라요. 이렇게 잘 자라요. 토경이었는데 우리는 토경이에요. 잘 자라요. 근데 걔가 알고 보니까 나무가 조금 약하다 싶어. 이렇게 나무가 약하다 싶어. 근데 자라요. 알고 보니까 걔가 관비기를 틀어놓고 관비기 그 밸브를 안 열어놨네. 농가분들은 상상을 못하지만 그런 거 관리를 안 해보내라 들어가는 그 관비기 액을 잠가놨어. 비료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 1년 내내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문제 없어요. 예, 특히 비 온다, 비 맞은다, 전혀 문제 없어요. 저 오랫동안 저희 센터는 귀찮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옛날에 관비기도 논 지 얼마 안 됐어요. 비료 안 줍니다. 거의 안 줘요. 노지는 특히 비 맞으면 전혀, 물론 오히려 사실은 많이 주니까 문제. 거의 다 농가분들이 너무 많이 주니까 사실은 너무 많이 줘서. 그럼 하우스 같으면 어떤 상황일지도 알 수 없네요. 하우스요? 거기에는 자연적인 비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공급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판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내가 신축 얼마 빠졌냐? 그리고 토양검사 해보면 돼요. 토양검사 해봐가지고 이 씨가 2.5 넘어간다. 그럼 충분하구나. 토경인 경우에는 제가 이럴 때 2.5가 넘어가잖아요. 1년 내내 하우스여도 비료 거의 안 줘도, 예를 들어서 거의 안 준다는 것은 하우스 그 천평 한 단지에 유한비료 2포로 갖고 그 생육개만 딱 줬어. 아까 토경이고 이 씨가 2.5다. 문제 안 생깁니다, 진짜. 전혀 문제 안 생깁니다. 물론 사이즈가 덜 커지겠죠. 뭐 가리 주고 하면 약간 커지니까 문제 없어요. 자라는 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네, 너무 표준보다 많이 줘요. 그래서 문제지 적게 줘서 문제되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 비료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중개 좀만 주세요. 아까 근데로 멈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멈추게 주셔야 돼. 꽃필 때까지는 남기 주지 말고. 네. 네. 잎 나온부터 딱 주고 수확 어차피 수확하기 일주일 전에 딱 끊으면 돼요. 사과나무 하신 분들 있잖아요. 문경이나 그 진짜 잘하시는 분들,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 한 나무에 보통 사과가 120개에서 150개 달거든요. 사과가. 그 사과를 비료 1년에 얼마 준지 알아요? 그 사과를 많이 달아낸데도 한 줌도 안 줘요. 비료 질소는 한 줌도 안 줘요. 단 한 줌도. 유박도 안 주고 다 키워냅니다. 네. 진짜예요. 비료 장식 때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름 내내 질소 많이 공급해가지고 나무 확 키웠다가 안 그래요. 생산기 9월까지는 인상가로 딱 해서 먹기가 시켜라. 아니 안 그래요. 그게 인사가 바로 기가 대단히. 시간이 지금 지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연면시비도 그냥 참고용이 우리가 뭐 세트로 먹은다고 건강해진가요? 이렇게 광고만 하지. 뭐 광고한 거 영양제 먹으면 갑자기 건강해진가? 안 건강해져 절대로. 내 그냥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지. 농가분들 기분 좋으려고 비료 많이 주고 영양 주고 하는 거지. 식물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비료만 없으면 돼요. 연면 시기를 할 때 흙수유는 뿌리로 관리했다고. 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그 사실 뭐 학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연면시비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요거는 그냥 쓰시면 좋겠어. 나무가 약하다. 그럼 약간 도와주는 거 아니고 5%, 10%의 효과가. 네.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물 잘 주고 내가 전정이나 착과량이 훨씬 나무의 수세를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지. 요 연면시비를 한다고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량이에요. 근데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나무가 약하다. 그러면 농약 하실 때 뭐 하실 때 요소 조금만 주세요. 1% 하실 때마다 주시면 돼. 커지니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죠. 우리 링기로 맞는 거랑 똑같아. 피곤할 때. 그리고 이제 나무가 좀 세다. 인상가리 위주로 좀 한 번씩 하시고. 그리고 열매 있다. 그럼 칼슘, 염화칼슘 비싼 거 하지 말고 싼 거. 비싼 거 줍니다. 염화칼슘에 질산까지 주세요. 네. 염화칼슘은 줄 때 분 생긴 이후로 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분이 있는 이후로는 굉장히 조심해 주시고. 네. 뭐 마그네슘도 좀 맛있어지고 잎색 진해지고 중요한 거 아닌데.
병해충 관리는 이거 다 넘어가고 지금 하우스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총체요. 이게 총체가 문제잖아요. 지금도 있어 총체가. 네, 지금도 있어요. 이게 지금부터 치셔야 돼. 이게 총체가 많으신 분은 친환경 하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친환경을 포기해야 돼. 친환경이나 아니나 단가차 얼마 안 나요. 친환경 하세요? 다음 또 걸려. 이제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아니 방류가 안 됩니까? 못 잡혀요. 못 잡아요, 못 잡아. 총체는 못 잡아요. 총체 왜 못 잡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생활사가 너무 짧으니까. 예. 내가 잡아도 계속 나와, 총체가. 우리 옆에서도 많이 날라와요. 내가 산 쪽에서 나만 재배한다. 그럼 별로 없어요. 근데 농지가 많은 데서 재배하면 총체가 5만 대에서 다 와요, 5만 대에서. 진짜 총체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 하우스 시설 재배, 방제죠. 자담에서 총체 잘 듣는 저희가 새로 이번에 나왔다는데. 자담이요? 그거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다음 달에 거기 교육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근데 어차피 자담이나 친환경 자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환경 자재는 다 닉오일이에요. 오일. 오일로 죽이는 거예요. 덮어갖고 숨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거지. 걔가 뭐 살짝 맞아가지고 네, 독약으로 죽는 게 아니고 이게 붙어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거 거의 다 닉오일 계통. 오일 계통. 뭐 아까 그 황토 오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황 오일 이런 거로 죽이는 거거든요. 효과가 방제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체는. 근데 그냥 약을 하셔야 돼. 최소한 1, 2년 정도는 나는 도저히 양심상 친환경 하고 싶다 그러면 딱 1, 2년 정도는 멈춰가지고 그 안에 밀도를 없애야 되고 지금도 사실 수확 이후로 지금 총체가 입에 보인다. 그 끼가 딱 보이잖아요. 새순이. 지금 약 하셔야 돼. 2번, 3번. 총체약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 수확할 때 되면 우리 양심상 못 하잖아요. 분 있으면 더 못 하고 이제. 왜냐면 그거는 무조건 총체약은 오일 계통이니까 분 생긴 이후로 치면 다 점찍히잖아요. 녹과기 때 이전에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을 못해. 한 달 넘게. 그러니까 그때 총체가 막 생겨요. 지금 최대한 줄여야 돼요. 일반 약을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총체약 중에 엑시렐이라고 있어요. 일반 약 하실 분은 엑시렐이라고 물에 관주해서 주는. 얘가 이제 물에 타서 주는 건데 얘가 빨아가지고 총체가 쭉 빨면 죽는 거예요. 그 약이 있어요. 엑시렐 효과가 좋아요. 그것은 친환경 안 돼요. 아니죠, 당연히 친환경.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방제하시고 지금 하우스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개화 전에 당연히 잎 나오기 전에 목면시비 하잖아요. 보통 그때도 당연히 살균제 하시고 보르데 꼭 하십시오. 우리가 제피곰팡이병도 심하잖아요. 우리가 열고 닦고를 잘못해가지고 습이 많고 아침 이슬이 많으면 꽃 필 때 제피곰팡이병 피해가 꽤 되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해가 4월달이면 해가 없다, 구름이 많이 꼈다, 그러면 제피곰팡이 피해도 거의 30%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제피곰팡이병 피해를 낮추기 위해서는 석회보르도를 해야 돼. 근데 이 석회보르도는 반드시 개화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석회보르도는 약해 있다고 그랬죠. 약해. 꽃이 있을 때 하면 꽃이 타. 그러니까 꽃 피기 전에 꽃이 이렇게 약간 움직일 때는 상관이 없어. 예. 버려져 있을 때는 상관없어. 그때 석회보르도액을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오일 계통 약이라든가 살충제도 같이 하십시오. 산화수 화산수 괜찮죠. 그것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화기 때는 어차피 제피곰팡이 피해가 많으니까 일반 살균제 하십시오. 살균제. 그리고 녹과기 과분이 생기기 전에 그때도 계속 약 하는 거예요. 예. 혹파리랑 풍차벌레 약을 해야 돼요. 녹과기 때까지. 근데 일반으로 하면 다 잡혀요. 친환경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친환경 약은 안 들으니까. 맞은 놈만 주고 무조건. 걔는 뭐 흡집도 그런 거 없어. 무조건 내가 몸뚱이에 둘러싸서 맞아야 죽는 거예요. 친환경 약제는 무조건. 그러니까 계속 방법은 과분 생기니까 약하고 수확 끝나자마자 바로 약하시고 그거 바뀌었습니다. 아까 질문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뒤에 보면은 대구와 보담도 불분이 비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내용은 비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비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제가 그 말씀 보통 우리 이런 막 지도직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하면
영양제 주지 마십시오, 질소 주지 마십시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교육도 그렇게 받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고 명인들을 만나. 우리는 재미소년을 할 때 모임도 하고 사과 제일 농사 잘 짓는 분, 복숭아 제일 농사 잘 짓는 분, 그런 분들을 다 만나요. 수시로 세미나 가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한 복숭아 하나에 뭐 8kg, 10kg씩 파는 그런 분들, 저기 변사 생각해.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영양제 절대 안 써요. 그런 분들은 영양제로 키우는 게 아니고 영양제가 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는 다 호르몬제, 영양제가 되게 불법이지만 호르몬제도 들어가 있고 질소 어차피 다 비료거든. 비료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나무가 죽는다. 그냥 나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엽과비. 꽃이 튼튼하려면 이거 보고 있는데 요거 있던가? 여기 있다. 비법은 과일은 어떻게 하면 커져요? 과일은 어떻게 하면 커지냐면 어떻게 하면 달아요? 입에서 일을 많이 하고도 당을 축적하는 거잖아요. 입이 많아야 돼. 입이 많으려면 수세가 적당히 커야 돼. 그죠? 수세가 좋아야 과일이 커요. 수세가 약하면 열매가 안 크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키우냐? 물이잖아요. 다. 과일의 80%는 다 물이요. 물을 잘 줘야 되는 거지. 영양제를 줘서 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꽃이 피울 때 꽃에 10달, 8달 꽃을 임신을 해가지고 핀 꽃은 건강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월달부터 어쩔 수 없이 하기 전에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월달부터 임신을 했어. 그럼 걔는 칠삭둥이요. 그리고 입이 없어. 병 총체가 와가지고. 그러면 칠삭둥이가 건강하겠어요? 팔삭둥이 건강하겠어요? 팔삭둥이가 더 건강하다고요. 그 아까 일련을 잘 알고 수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최고지 비료가 최고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꽃눈 충실도, 내가 양분 저장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꽃을 딱 피울 때 9월달 10월달에 저장해놓은 양분과 꽃을 딱 피운다고 그랬잖아요. 꽃이 만들어진 숫자는 다 동일합니다. 순서는 불필요한 것부터 만들어. 꽃잎, 꽃받침, 수술, 암술, 요 순서대로 만들어요. 제일 필요 없는 것부터 만들어. 이게 임신 기간이 짧으면 얘가 꽃이 부실합니다. 꽃이 부실하면 꽃이 작아. 꽃이 작으면 열매가 작아. 그 말입니다. 복선에 물들이 관련된 특별한 비법이가 있을까요? 아, 비법 없어요. 이거를. 그 이제 뿌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미생물을 이렇게 투여를 시켜줘서. 네,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근데 그것도 유산균 먹는 거랑 똑같아. 우리 유산균 많이 먹잖아요. 좀 싸져가지고. 유산균 먹으면 갑자기 엄청 막 똥이 황금색으로 나고 갑자기 변한가요? 안 변합니다. 약간 도와주면 약간 도와주면. 그 무엇보다도 토양 배수 잘 되고, 내가 주인이 그거 딱 먹어야 될 때, 순 나올 때부터 그 열매 달 때까지 그때 딱 적당히 비료 딱 주고, 그 다음에 딱 끊고, 9월 달에 얘가 좀 이제 왔잖아요. 이렇게 꽃눈 왔어. 꽃눈 이미 눈에 잡혔어. 그러면 이제 막 양을 축적할 때가 있잖아. 10월 달에. 그때 주인이 약간 비료를 줘. 내가 영양 보충하라고, 잠 잘 자라고. 그것이 핵심이지, 물 잘 주고 그게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30만 원짜리 영양제 사신 분도 있잖아요. 한 통에. 그 사람 치고 농사짓 잘 짓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사는 거예요. 30만 원짜리를. 예. 그럼 이상으로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소개해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농장에 하다가 네. 호수를 많이 담았어요. 모든 식물을 한 30가지를 담았는데, 네. 그큰통 33리터짜리. 네. 이게 이제 찜수가 돼가지고 그냥 못 먹게 된 거예요. 네. 찜찜해서. 네. 그래서 그걸 버리려고 하다가, 아 이거 식물한테 줘도 되면 그냥 설탕이 50% 네. 섞어가지고 된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통에다 놔두고 안 줄라다가 지금 작년부터 조금씩 주고 있어요. 근데 네. 그거 줘도 괜찮나요 그게? 제가 그때 뭐 굳이 뭐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당연히 없고, 왜냐면 네. 그거는 당이잖아요. 그냥 당. 네. 당. 근데 이제 문제가 보니까 벌레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걸 주면 이게 당이니까. 네. 당이니까 호박 이런 거 많이 뿌려주고 오겠죠. 그냥 음. 또 저기다 그냥 이렇게 네. 뿌려주고 줄 때 조금씩 섞어서 주고 네, 이렇게 네. 많이 하는데 벌레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식물한테 좋을 건 없고 네. 당이니까 거기 안에 있는 미생물이 잘 할 수 있는 성분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이게 뭐 그렇게 좋을 것도 없고 안 좋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또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당부드릴게요. 이게 어렵잖아요, 전정이. 아까 말한 꼭 적으십시오. 재밌어요, 진짜.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시면 고재원 박사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꾸 부르셔가지고 뭐 커피 한 잔 사주고 한번 얼마든지 오시죠. 그거 잘 활용하시고 저희도 이제 유튜브 올해 좀 찍어가지고 공유할 테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